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 박상욱 기자와 백다혜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김만은 원장님,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도권 지역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통합당이 이번에는 뭐 사실상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지난번 20대 때 5석에서 보궐까지 해가지고 6석 정도 됐는데 이게 세제 3석 정도, 3석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도 한두 개 정도 빼놓고 특히 이제 경북 지역에는 전부 지금 이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대비해서 같이 볼 때 이제 호남과 대비해서 보는데 이전에 비춰봤을 때 지역적인 정당의 편향성이 훨씬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남권은 통합당 중심으로 됐고요. 이전에 10석에서 12석까지 계산할 수 있는 민주당의 진출을 두고 상당히 기존의 지역적인 편향성이 해소가 돼갈 거다,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갔고요. 어허. 또 그동안에 그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을 뚫고 민주당이 확산하면서 이후에 더 큰 정치적인 인물로 성장할 거다 네. 기대했던 김부겸 후보의 네. 경우도 다시 이번에 어렵게 지난번에 20대 때 성공했는데 다시 이번에 옆 지역구에서 옮겨온 주호영 후보한테 패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호남의 경우도 민주당이 마찬가지예요.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물론 호남은 지난번에 성향이 다른 쪽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지역구도에서는 한 당이 독점하는 데 따른 뭔가 문제를 지적했다면은 국민의당과의 경쟁 체제는 그나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었죠. 이번에 하나가 싹쓸이했습니다. 야. 싹쓸이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용호 후보 한 사람만 당선이 됐고요. 이용호 28석, 후보요? 예,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것도요. 어쩌면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의 가능성이 더 높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당선이 된 게 아니라요. 알려지지 않는 초선 신인들도 60~70%를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호남 지역에서요. 네. 알려진 현역들도 잘해야 30%대, 안 그러면은 20%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박주선 의원의 경우도 광주에서 10.1%를 네. 받았습니다. 되게 현역들이 몰락할 경우에는 뭐 한 30~40% 정도를 받고 몰락하는데 이번에는 신인들이 60~70%를 받으면서 당선됐단 말이죠. 이거 상당히 분석 대상입니다. 한쪽으로 쏠렸던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이라는 당 이름 또는 당의 세력이 이번에 크게 작동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호남에서는 더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혹시 여기에는 차기 대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워낙 그쪽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생당 후보들도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 함께하겠다 사진도 내걸고 공식적인 공약까지 내걸 정도였으니까요. 그랬죠. 저는 그래서 막판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민생당이 독자적인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허. 거기에 쏠리면서 더 추락하는 것을 재촉하지 않았었는가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국민의당으로서 좀 입지를 가질 때는 민주당과 뭔가 대척점에서 경쟁하면서 본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 차기의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민생당의 존재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아주 몰락했다. 대표적으로 방송도 아주 많이 하는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 네. 목포에서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회복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원희 후보한테 10% 이상 지고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지역적인 쏠림, 특히 호남의 경우에 민생당 현재 국회에 등록된 걸로는 원내 20석으로 세 번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완전히 몰락했죠. 비례는 종료해봐 알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비례도 하나도 의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지역구 전멸에다가 비례 전멸해서 20석을 가졌던 정당이 0석 제로가 돼버린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민생당의 현역 의원 중진들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유성엽 의원, 정동영 의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는데 정동영 의원은 중간에 진보운동 됐었고 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처럼 복귀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이번에 재대결을 펼친 후배 김성주 후보와 아슬아슬한 경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나가게 됐었는데 과연 이후에 정치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다른 분들도 상당수 정치적으로는 비중이 있지만은
더 이상 대권 후보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은 새로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인도 등장한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유망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주목받았다거나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이 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만 김종인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 이른바 코돌이란 말을 꺼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번 전국에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돼서 과연 의정 활동에서 신인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새로운 네. 빛을 낼지 아하. 아니면은 민주당 바람에 당선이 됐는데 의정 활동에서는 실망을 줄지 이것도 좀 지켜볼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 강화 얘기하면서 이제 민생당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3정당들의 이번에 좀 다소 초라한 성적표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표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정의당은 지금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 총 6석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지역구는 고양갑에서 문명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심상정 대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2~3석 정도 당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늘 오후 5시에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민생당은 이번에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에서도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려 6선의 천정배 의원, 그리고 4선의 정동영 의원, 그리고 비례 14번의 이름을 올린 4선의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이번에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개표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 김소영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의당은 6석을 얻는데 그치게 됩니다. 20대 국회도 6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뭐 교섭단체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목표를 세운 심상정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6석의 결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교섭단체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제1, 2당이 독자적인 비례정당을 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을 때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득표를 하더라도 그게 작동이 된다면 의석은 2.5배에서 3배까지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 만약에 과거에는 한 8석 정도 가져갈 여력이 있었다면은 20석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미 그게 작동이 깨진 지 오래돼서 이번에 의석 배분은 지난번 병립형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배분하면 맞을 정도가 됐으니까는요. 네. 그런데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은 지난번보다 하나를 줄었죠. 네. 지난번에 2석이었을 때는 이번에 당선된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서 창원 성산에서 네,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죠. 보궐선거에서 여영구 의원이 이제 후보 단일화로 당선이 네.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없이 치러가지고 지게 됐습니다. 의석은 심상정 후보 한 사람이 됐고요. 비례는 지금까지 추세로는 한 석이 느는 꼴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에 정의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이라든가 역할을 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따로 진보 정당의 역할이 별도로 부각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스스로 정의당이 뭔가 진보적인 의제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준연동형에 대한 막연한 기대 네. 속에서 안주하다가 이렇게 몰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보면은 6석이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지만은 기세를 계속 올리는 차원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과 네. 뭔가 다른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어서 정의당도 한번 당의 향배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히 당을 대표했던 상징 인물 심상정 의원 계속 그 체제인데 뭔가 심상정 대표 체제로 그대로 활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범진보연합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 때도 민주당에서 정의당의 참여 요청이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절대 불참을 원칙으로 이제 정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또 혹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의당에서는 뭐 일찌감치 비례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으로 규정을 했고 네.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네. 그런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뭐 21대 총선은 끝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예, 뭐 먼저 정의당 네. 관련 얘기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시민사회 정당들에서는 참여를 요구했었지만은 거기에 연합정당으로 참여한다면은 선거 국면에서 정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역사성과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사실상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논쟁 이전에 그런 다른 정당들, 바로 이제 선거에 참여했던 정당하고 오랜 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진보 정당을 해왔던 정당하고는 역할이 달랐다는 점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정선거법 관련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준연동형 설정 자체가 지금 민주적인 장합성에 맞지 않다고 좀 보는 네.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47석에 다 지금 지지한 정당 투표에다가 300명을 기준으로 한 전 의석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애초에 소수 정당에 대한 보호는 연동 자체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례 확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 확대는 없이 연동만 네.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생겼고요. 의석수는 그대로 47석 유지가 그대로 됐으니까 했었고요. 말이죠. 독일의 사례를 많이 빌리는데 지금 일반 시청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사례는 지역구와 비례가 1대1일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독일은 100%가 비례였습니다. 비례는 정당을 통해서만 비례가 되니까 개별 인물을 통한 여러 가지 평가의 기회가 없다 해서 추가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기존의 비례 배분 방식에다가 소선거구제를 포함해서 한 것이니까 논리적인 민주적인 정합성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은 비례 확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연동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비례는 결국은 정당을 통해서 추천받고 매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근에 정당 통해서 봤듯이 정당의 후보들을 맡겨놔서 과연 되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제 비례를 강조했던 활동했던 운동가들은 대체로 비례가 확대가 되면은 정당들도 비례 후보를 엄청 잘 선출하고 민주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정당 운동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예전보다 비례 후보들이 더 민주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비례정당 운동의 바람 속에서 묻혀가는 경향이 오히려 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제도 검토를 할 때 상당히 맞습니다. 복잡하게 근원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투표 진행되는 시간에도 도마위에 올렸었고요. 네. 뭐 워낙 이렇게 결과로도 이런 결과로 드러난 거니까 이번 총선에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대신 드렸냐면 네. 일부에서는 지금 꼼수정당이라고 했던 비례정당 출연만 막으면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해서 제가 근원적으로 뭔가 민주적 제도적으로 좀 장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같이 지적해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법 개정 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 2016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그 양당 체제가 이번에 이제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네. 다당 체제, 양당 체제. 3당 체제요. 삼당 체제. 네, 3당 체제가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당 우선 다당 체제라고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은 지금 과반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5분의 3 또 우호적인 정당까지 포함하면은 그 이상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저는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과반은 된다고 하더라도 5분의 3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서로의 협력이라든가 절충이라든가 협치가 요구되고 그러는데 심할 경우에 그냥 밀어붙이기 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이낙연 당선인이 후보 때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이 좀 기세하게 달랐던 면이 겸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막판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겸손하기를 다짐했다 이 말인데 이후에 지금 압도적인 180석을 넘기게 되는 집권 여당이 나머지 집권 후반기 때 어떤 자세로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더구나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해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가 운영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클 때일수록 뭔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그 진영 간의 갈등보다는 뭐 포용하고 겸손하고 통합적인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것을 과연 집권 여당이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보고 주목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번에 고전을 했고 뭐 여대 야소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3 원내교섭단체가 불필요하게 없다면, 돼버렸습니다. 없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일마다 이제 충돌하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밀어붙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다시 옛날에 식으로 몸싸움으로 나올 것인지 과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자꾸 18대 때 예를 드는 것이 여야 간의 완전한 불균형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유일하게 18대 때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때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18대가 끝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19대 때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정말 새로운 국회 운영,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이면서 여당이 있는 특이한 나라에서 국회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보고 좀 이쪽에 전문하는 사람들도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소영 기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본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의견을 모았잖아요. 오늘 예정대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 겁니까? 일단 여야는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논의가 됩니다. 정부는 애초 예정한 대로 소득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7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앞다퉈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고 주장해온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야당이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에 좀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여당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협의 중이라서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통합당이 또 지도부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